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편 및 금융 상식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영어 두 문제 들어가고 그래서 영어 해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 나갈 거고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이제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관련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되신 분들은요, 틈틈이 좀 법전을 보는 그런 공부가 좋습니다. 특히 이런 실무에서 쓰는 그대로에 적용된 내용은. 그래서 우편법이라든가 우편법 시행령이라든가, 그렇죠? 우편법 시행규칙,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우체국, 예금, 그 다음에 보험법 그냥 약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특히나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자본 이동도 있지만 국가 간의 서비스 이동, 그중에서 특히 우편 업무, 우편 영무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적인 이런 거래가 많기 때문에 국제 협약, 이러한 우편과 관련된 우편 통신과 관련된 국제 협약 같은 것들 다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뭘 틀리고 뭘 맞는다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 활용해야 될 것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특히 또 애착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영어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자세로 좀 수험 대비를 해주시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나와 있네요. 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자, 일단은요,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자 지금 실비지급제도와 실비지급제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법전에 우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조에 그대로 이 문구가 있는데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편물의 손해배상과 우편물의 손실보상입니다. 자, 우편물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그죠? 우편물과 관련된 손실보상, 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고요. 이용자 실비보상 지급제도, 실비지급제도, 우편 영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개념정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편법 시행규칙 15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재산적 손해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이거는 이제 위법,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위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언제요? 적법행위. 자, 적법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런 부가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정사업본부장 답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비교적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2번에 볼게요. 국내 우편 서비스 부가 우편 영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2번. 자, 국내 우편 서비스는요. 우편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제 기본 우편 영무, 그 다음에 부가 우편 영무죠. 그래서 기본 우편 영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이런 말 그대로 통상적인 우편물과 관련된 거 있죠. 통상적인 우편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소포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인 건 이런 보편적인 어떤 이런 우편 업무 외에 이제 취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 막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편법 14조하고 15조에 이거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그냥 나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우편 영무 우편법 그러니까 14조, 15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우편법 시행 규칙에 이제 25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등기, 보험,
안심소포라든가 증명, 국내 특급, 특별 송달, 민원 우편, 그 다음에 우편 자루 배달 이런 거, 모사 전송, 팩스죠, 팩스, 우편 주문 판매, 전자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 그 다음에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별게 다 있죠. 휴일 배달,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자, 이런 것들이 통상의 어떤 우편 업무라든가 아니면 소포 업무 외에 부가 서비스 들어갑니다. 이거 막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공부가 되면은 요거는 감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 꽃배달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답을 해주시고요. 3번 볼게요. 자, 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번에 국내 소포 우편물, 소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소포하고 여러분들 우편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소포는 뭐냐면요. 서신이라든가 통화, 이외를 보낼 때, 이외에 이제 포장 물건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포장물입니다. 포장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소포에다 편지 넣으면 안 되나요? 소포에다 돈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넣어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포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돈을 넣어서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배달하는 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누가 그럴지는. 중간에 그 돈이 없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신은 우편을 이용하는 거고요. 통화는 통화 등기라고 있습니다. 돈 보내는 거. 자, 통화 등기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소포는 말 그대로 포장 물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우편법 1조에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혹시 법전 좀 보신 분들은 제일 거의 윗부분에 나옵니다. 1조에 2에 나와 있어요. 자, 최대 제한 중량은 30kg 맞고요. 그 다음에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접수 시 내용품을 문의하고 우편물의 포장 상태를 검사해야 되고요. 왼쪽에 소포 표시를 하고요. 그죠? 이건 뭐 소포 받아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신서, 그죠? 이거 서신, 신서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용어로 신서. 신서 통화 이해 포장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서는 이를테면 편지라든가 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들어간, 그죠? 의사표시가 들어간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편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편. 그죠? 이거 소포를 이용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화등기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못 보내는 게, 소포로 못 보내는 게 금제품들 있죠. 거래 금제품들, 금제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양하죠. 뭐, 마약도 있고, 그 다음에 몰핀, 뭐 이런 것들, 모르핀, 그 다음에 뭐, 외설, 뭐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뭐, 폭발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포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번에는 우체국 택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체국 택배.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법전 찾아보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포장 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및 3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자, 파손 분실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까지. 만약에 안심소포로 갈 경우에는요. 안심소포로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보험 가액, 그러니까 300만 원이죠. 보험 가액 내에서 이제 보장이 되고요. 보험 가액 내에서 이제 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이용 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 이런 건 상식 아닌가요? 자, 우체국 택배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 보내는 거, 제주도 보내는 거 돈이 같나요? 상식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월 발송 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5개? 5개는 아니겠죠. 설마. 50개입니다. 50개. 자, 요 정도. 그래서 다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조금 더 정리할 게 이제 취급 제한 품목으로 중량 30kg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체크해 두시고요. 중량 30kg, 그 다음에 세변의 하위 160cm를 초과하는 물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거나 너무 큰 물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체국 택배가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 문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요.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이다. 통상 우편물의
자, 규격 요건이다. 자, 위반 시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규격 요건을 위반 시 이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뭔 내용인지는 저랑 같이 정리해 봐야겠죠. 지금 물어보는 건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선택지 보기에 앞서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거나 여러분들 아니면 일정한 무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봉투 요건이나 아니면 우편번호 기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 자, 요렇게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투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우표 위치, 첩부 위치, 그 다음에 봉투 포함함의 방법, 그죠? 봉투 봉함에 어떻게 붙였는지, 봉투 봉함의 방법, 그 다음에 표면 및 내용물이 울퉁불퉁한지 이런 것들은 규격 외 요금 징수가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편물의 무게는 3.27g에서 최대 50g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무게에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의 봉투 봉함 방법, 그 다음에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물 이런 얘기 나오죠. 우편물의 봉투 색상 이런 것들은요, 규격 외 요금 징수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보고 내가 공부한 게 어떤 부분인지 그게 연결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6번 문제는 이거는 책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기출이 됐던 거고 계속해서 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이다. 그래서 우편물 처리 과정. 자, 우편물 일반 취급 처리 과정.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 발송인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발송인이 이제 창구여서 접수를 하거나 혹은요, 우편함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우체국으로, 그죠? 이 관서로 가갖고 여기에 이제 소인이 찍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죠. 그죠? 소인이 찍힘으로써 이제,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소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약자와 우편 취급 관서 간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고요. 자, 이것들이 이제 조금 건너뛰어 갖고 이제 수취인이 있겠죠. 이제 수취인. 자, 수취인에게 이제 우편 집배원이 이렇게 접수된 거, 창구 접수된 거 또는요, 우편함에 집어넣은 거, 이거 분류해갖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배달을 해주죠. 배달해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게 여기 소인,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게 계약 체결, 니은에 들어갈 게 계약 체결, 여기가 이제 디귿이죠. 이게 운송계약. 이렇게 운송계약 체결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리을에 들어갈 게, 요게 배달입니다. 배달. 그래서 요 과정 별로 어렵지 않죠.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소인, 체결, 운송, 배달. 자,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도요. 국제특구부편. 요것도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보기에서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 그래서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죠. 그래서 국제특구부편. 국제특급 우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국제특급 우편은 일반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선택지에서 정리를 같이 해드릴게요. 먼저 송구만은 안 됩니다. 송구만은 안 되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테이프 가능하고요. 마이크로필름 가능하고요. 상품 견본 가능하고요. 상업용 서류 가능하고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컴퓨터 데이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 추가해 두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컴퓨터 데이터까지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규율하는 게 국제특급 우편 규칙입니다. 국제특급 우편 규칙. 참 말이 좀 어렵네요. 국제특급 우편 규칙. 자, 우편 규칙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화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송금화는 안 되고, 가공하지 않은 금뿐만 아니라 가공한 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공, 뭐, 가공 상관없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그 다음에 뭐, 마약류, 폭발물 이런 건 너무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 또는 비가공. 자, 금, 은, 그 다음에 보석. 자, 이런 것들은 EMS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다 됐어요. 그래서 국제특급 우편규칙 2조부터 4조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요거 좀 지우고요. 여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1961년 1월 23일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것들 기본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다. 자, 이거는요, UN 산하의 우편 전문기구로 만국 우편연합이 있죠. 그래서 UPU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만국 우편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만국 우편연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요거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UPU, 그래서 Universal Postal Union, UN 산하 우편 전문기구입니다. UPU. 자, UPU. 그래서 UN 산하의 우편 전문기구다. 전문 국제기구다. 자, UN 산하의 우편 전문기구.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같은 것들 좀 알아둬야겠죠. 우리가 만점을 기하는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우편 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 교환 또는 독자적 파견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리해 두시고요.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 우편물 중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 자, 요 문제가 이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모르면은 내용 자체를 이해해 봐야겠죠. 그래서 항공 등기로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요걸 체크해야 되고요. 자, 항공 등기로 접수하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공 부가 요금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공 부가 요금 외에 다른 건 모두 무료입니다. 항공 부가 요금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예요. 요금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무료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쇄물, 뭐 소형 포장물,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용으로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는 이런 우편물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은요. 이거 여기 있죠. 만국 우편연합. 다시 말하면 만국 우편협약. 그렇죠? 만국 우편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국 우편협약. 자, 만국 우편협약 7조에 보면은 이게 문구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3항에 보면은요, 항공 등기를 접수할 때 등기 요금은 무료나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공 부가 요금 외에는 다른 것들은 무료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만은요, 요 경우에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만 시각장애인용입니다. 나머지 일반 우편물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우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 10번 보면은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법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이합니다, 이거는.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자,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 이거 되게 다 각양각색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자, 예금자보호법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일반 은행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1금융, 그러니까 시중은행 아니면 2금융 저축은행이나 등등 일반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뭘 하냐면, 자,
은행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지급준비율 이제 나머지 필수적으로 은행에서 보유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이만큼이다, 지급준비금이. 그럼 나머지는 신용창조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대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이런 보유고에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입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되면 이 예금이죠, 예금이나 적금, 예금이나 이런 적금. 이런 적금으로 갖다 또 다른 수익 사업을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은행이. 이걸로 다른 데 투자해갖고 수익 사업을 합니다. 수익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은행의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고객의 돈을 굴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가 날 경우에 고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여윳돈 맡긴 거밖에 더 있어요? 나중에 이자 받으려고? 아니면은 좀 보관해 두려고 맡긴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 다 날리게 생겼죠. 그래서 나타난 게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이러한 영리사업, 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을 좀 더 완화시켜주고 고객의 이런 어떤 금융과 관련된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된 건데, 우체국 예금이 일반 시중은행이랑 같습니까? 아니죠. 정부가 출연한 일종의 정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전액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가가 다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돼. 이게 틀린 거예요.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체국 예금보험은 보험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 관련 이제 주관 부서라든가,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해갖고 어떤 산하기관에 어떤 부분을 이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우체국 예금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많이 꽈놨네요. 금융위원회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체국 금융위험 관리위원회입니다. 이거 참 어렵네요. 그죠? 많이 꽈놨죠. 우체국 금융위험 관리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은 한국은행법 제28조 13호에 따라 금융통합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내용은요, 우정사업본부장의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이에요. 완전 꽈놨네요, 문제를. 자, 이거는 정말 좀 많이 꽈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꽈놓으면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막 삐뚤어놨죠. 문제를 막 삐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11번 문제까지만 풀고 잠시 한 타임 좀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 서비스. 자,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 서비스. 자, 제휴 서비스. 자, 보도록 하죠. 옳은 겁니다. 우체국 예금 고객은 창구망 공동이용. 자, 창구망 공동이용 서비스, 이거는 부가 제휴 서비스 맞습니다. 창구망 공동이용 서비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요,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우체국 창구 자행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체국 창구에서. 자, 그래서 틀렸고요.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환전 예약 서비스가 이 내용은 맞습니다.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 예약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외화 실물 수령한다.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자,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 그러니까 은행 간 국제통신을 얘기하죠. 스위프트망. 국제통신. 자, 이걸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죠. 자, 에버리지 원 플러스 카드. 자, 이게 뭐냐면은요, 카드에 이게 전자통장, 현금 IC카드, 뭐 티머니, 교통카드 이런 것들 있죠.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복합되어 있는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그런 이제 카드를 의미하는데요.
물품의 신용구매가 가능하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직불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일종의 기능이. 직불카드가 신용이 되나요? 안 되죠. 돈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버리지 원 플러스 카드 이거 신용은 안 됩니다. 신용구매는 안 돼요. 신용카드처럼 미리 막 쓰고 한도 내서 쓰고 나중에 결제하고 이런 기능은 안 됩니다. 이건 여기 만약에 신용구매하려면 제휴 신용카드가 있어요. 우체국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있습니다. 자,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신용구매가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됐고요. 11번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12번부터는 좀 한 타임 끊어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거의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근거 규범에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본서 볼 때 이게 법전의 어떤 체계 속에서 기본서가 전개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학습이 좀 더 수월합니다. 이 다양한 내용을 내가 다 어디서 알아야 되냐? 그게 바로 다 관련 법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학습에 좀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밝은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